자기의 기대를 관리하는 이게 실제로 연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41세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세운 거예요. 41세에 시작했고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 연금 노 펜션, 그러니까 연금 없었고 그 다음에 대출금 그대로 다 한 푼도 갚지 못했다. 모기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기지 말한 거네요. 그 다음에 집 모기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유산 받은 거 없고 그 다음에 부업하는 거 없었다. 이런 상태로 나는 이제 일찍 은퇴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로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7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고 아주 나이스하네요. 럭키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목표가 됐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과정이라서 제가 연금으로 은퇴 설계한다면 비슷하게 7년, 10년, 15년 이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니까 비슷한 내용들이라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해서 잘 나갔는데 폭락이 있었고 또 다 올라간 듯 하더니만 또 폭락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잖아요. 그죠? 이때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길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론리, 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거.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까 여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린 그걸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을 겪고 나니 그 길고 외로운 길을 가고 나니 제가 확실히 알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재무 상태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내 생각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 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다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해지해 버리세요. 매도해 버리시고. 그리고 처음 세팅할 때부터 원래 이런 굴곡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요즘 올라온 것처럼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네 그리고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써놨는데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이런 구간일 때 마구 떨어질 때 3,500이 3,000이 되고 그 다음에 3,800이 3,000이 되고 이런 구간일 때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한 번 더 나왔죠. 22년도에 한 34% 하락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렇게 떨어질 때 어땠냐? 나는 거대한 대양에서 혼자서 배를 젓고 가는 것 같았다. 내 앞에는 오직 Thousands of miles of flat gray ocean. 그냥 회색빛 바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전 영화에서 봤죠. 여러분도 뭐 그러셨겠죠? 그냥 가도 망망대해였던 거죠. Nothing. 지평선, 수평선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때 배는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 같고 굉장히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 암담한 기간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구간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경제적 자유의 꿈이 약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럴 때쯤.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이룬 게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심플, 단순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이 플랜을 운영하려면 단순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이고 이펙티브하고 그러한 그 다음에 인 크라이시스 위험에 있어서 프로텍션 방어가 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는 어때야 되느냐? 매니저블 관리하기 쉬워야 되고 프로븐 입증된 뭔가 애매모호하고 뭔가 뚜렷하지 않은 그렇지 않은 포트폴리오 설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 패시브 인베스팅과 에셋 얼로케이션. 당신이 만든 자산 배분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 배분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패시브 인베스팅 하셔야 된다는 거. 뭐냐면 당신이 종목 선택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메저러블한 그리고 입증된 그런 자산 관리 툴에다가 그냥 맡기는, 그러니까 제가 자문 맡기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 투자처럼 거기다 단순하게 계속 넣는 그런 작업이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investing is simple. 간단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감수할 능력이 있고,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 니즈가 있고, 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willingness, 의지가 있으면 주식, 뭐 채권 몇 프로 뭐 이런 거 무시하세요. 관리하기 쉽고 입증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선택하십니다. TDF, 그 다음에 TIF, TRF.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 요 아류들이죠.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예. 삼성이든 미래에셋이든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좀 깨지고 박살나고 나면 요런 필요를 느끼세요. 아,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좀 단순하고 효과적이고 관리하기 쉽고 입증됐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난 계속 돈만 넣으면 되게 그런 데를 찾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 좀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것도 답이 아닐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실망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자, TDF는 여기서 이제 2030, 2035, 2040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은퇴 연도를 말하죠. 2030, 2030년에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놨을까요? 2030년에 은퇴할 거니까 은퇴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TDF에 가입하면 얘는 주식이 많은 클래스일까요? 주식이 적은 클래스일까요? 적은 클래스 겁니다. 은퇴가 압도해 있으니까. 2050년에 은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가 남았어요? 25년이 더 남았죠? 26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이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라는 건 채권이 많다는 뜻이고요. 공격적인 투자라는 건 채권이 적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TDF, TIF, TRF 다 같은 얘기예요. TIF는 인컴의 I고요. 그 TRF는 뭔가요? 이게 TRF 제가 갑자기 이 약자는 생각 안 나는데 TDF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의 나이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예요. 타겟 데이트가 뭘까요? 은퇴 날짜, 은퇴하는 해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바꿔줄게 내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단순하죠. 그리고 관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얘기 들어봤을 때 효과적이고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왜 은퇴가 가까우면 채권이 많아야 되냐면 가다가 갑자기 은퇴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은 주식이 박살날 때 채권이 그거를 방어해줘서 은퇴 자금으로 만드는 돈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1952년도에 마코비치가 만든 민베리언스 모델에 근거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위험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아까 말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입증된 결과를 내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도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어가 돼요? 안 되죠.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늘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채권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서로가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채권을 70% 넣었더니 주식이 박살나도 채권 70% 때문에 덜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는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가야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질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역상관관계.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이 10% 오를 때 채권이 10% 빠지든 10% 오르든 똑같이 10%가 움직이면 이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주식이 10% 오르는데 채권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관계가 낮은 겁니다.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상관관계가 높으면 얘가 올라가면 얘도 항상 올라가요. 이게 상관관계가 높지만 어떤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 이거는 파지티브.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얘가 항상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네거티브 상관관계. 대신 얘가 20% 빠지면 얘도 20% 항상 그렇게 정도가 같이 반영되면 이거는 역상관관계면서도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상관관계라는 게 뭐냐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지만 얘가 움직이면 항상 얘가 움직이는 거. 이게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관련성이 높은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TDF, TIF, TRF가 잘 돌아가려면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상관관계가 아주 뛰어나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역사가 194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3분의 2 동안에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였어요. together, move together, 같이 움직였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해는 있었지만 거의 3분의 2 동안에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TDF, TIF대로 했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려서 방어를 못해. 물론 반대로 주식이 오를 때 채권도 오르니까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오겠지. 하지만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역할은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00년도 들어서는 역상관관계, 마이너스죠 보시면 역상관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주식 30, 채권 70, 뭐 40, 60 법칙 이런 것들이 통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의 상관관계가 다시 크게 살아나 버렸어요. 이때가 근데 언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요. 저물가 시대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희한하게도 이 인플레이션이 웬만큼 나타났던 시기에는 이때가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 중간중간에 법칙대로 안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얘도 거꾸로 올라가는 게 생기죠. 예.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제사항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 다음에 TDF, TIF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났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왜 문제가 되냐면 채권과 주식이 같이 움직여 버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TDF가 어떻게 되냐면 인모스트보다 더 빠져, 더 하락해. 보시면 요게 TDF잖아요. 원래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인모스보다 인모스는 채권 하나도 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쯤 빠져야 되잖아요. 하락을 해도 요만큼만 빠져야 되는데 더 빠졌어.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식도 하락하고 채권도 하락하니까. 우린 주식만 들고 있으니까 주식 하락분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는 더 내려갔는데 이게 이 다음번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그랬는데 얘는 채권도 들고 있는데 더 빠져. 예, 이게 그래서 이 아까 보여줬던 이 정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DF를 했는데 마음이 많이 상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산 배분했는데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올라올 땐 또 안 올라와요. TDF가. 왜 안 올라올까요? 얘가 들고 있는 30%에서 70%의 주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몇십 개의 ETF로 초분산돼 있어요. 진짜 정말 몇십 개로 나눠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올 때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TDF, TIF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정의 상관관계가 돼버리면 떨어질 때 방어 안 되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죠. 이게 만약에 역사적인 비율만큼 앞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30년간 운영하는 동안 상당 부분 미스매치가 나타날,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주식 채권에 의해서 매여서 어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플랜을 따라갔냐면 이 플랜을 따라간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기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매수해도 당신 자산의 3분의 1을 10년 동안 잃지 않는. 뭐냐면 2007년도 최고점에 들어갔어도 2012년도에는 다 원금
회복하고 정고점에, 그러니까 정고점 다시 안 가도 정고점 여기잖아요. 정고점은 이때 갔잖아요. 2013년, 14년도. 그 전에 이미 원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22년도에 많이 처음 했어요. 저희가 말한 대로 분할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사는 부분들을 반영한 사람들은 일찍 전고점이 되기 전에 그거에 가기 전에 플러스가 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 있냐면, 요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법인 퇴직연금 자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희가 보통 내는 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때는 주식을 30%밖에 안 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올렸지만 어쨌든 올렸는데, 그렇게 이제 DB라 그래서 퇴직연금인데 여러분이 각각 하는 거 말고 회사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개 회사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22년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평균 연으로 하면 한 6.5% 나옵니다. 이게 22년도 1월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최고 고점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최고 고점에 들어가도 지금 어떻다고 연 6%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연 6%가 나올까요?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 다시 얘 가기 전에 먼저 플러스가 납니다. 아까 이 사람이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펀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알고 확신을 갖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사람은 어떤 거에다가 의지했냐면 배당주 투자를 하되, 어떤 배당주 투자를 했냐면 정기 그 배당률에만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인출기가 들어갔을 때도 요런 배당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런 배당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중했던 것처럼 어떤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시장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 수익률에 집중하다 보면 시장을 떠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팩터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때 돈을 찾아 써야 되는 사람들, 저축한 자산을 써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당금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만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깨지 않는 거, 배당금을 계속 주는 배당주를 매도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변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SCH라는 거가 굉장히 뭐 만능도 아니고 단점이 많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슈드라고 하는 게 2023년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왜 질타를 받았냐면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22년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23년도에 어떤 성적을 냈냐면 시장은 높은데, 자 보세요. 이거 S&P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슈드는 아래로 내리꼽습니다. 이거 23년도 좋은 장이었어요. 장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S&P 올라가잖아요. 근데 슈드는 마이너스가 나요. 얼마나? 마이너스 5% 났어요. 23년도 11월 22일 날 기준으로 YTD가 마이너스 5% 뜬 거예요. 보세요. 여기 YTD 마이너스 5%. 이게 말이나 됩니까? S&P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네, 여기쯤 되겠죠. 이럴 때 얘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이 슈드가 요걸 바가지를 먹고 23년도에 아마 많이 환매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보시면 23년도 3월 달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이게 슈드 안에 있던 지방은행이나 이런 은행 포트폴리오가 깨져버렸어요. 얘가 부도났잖아요. 그죠? 부도나면서 확 맛이 간 다음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자, 이거 앞으로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얘는요, 슈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배당 성장주 투자한다고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지만 얘는 10종목, 상위 10종목 비중이 70%나 돼요. 배당주 다 그렇지 않습니다. 캡이 씌워져 있는 그런 배당주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시면 VIG도 배당주, 슈드도 배당주, 그 다음에 DGRO, SPYD 다 배당주인데 얘들 특징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슈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상위 10개 종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맛이 가버리면 영향을 팍 받아버려요.
만약에 캡이 씌워져 있는 최대 4%만 가져가는 그런 만약에 배당주 ETF라면 요거 하나 맛이 같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처지지는 않는데 슈드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 냈다. 예, 그리고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뭐냐면은 S&P 500이 향후에 S&P 500이 성장률이 11%, 11.77이 기대되는데 슈드는 4.4%밖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9% 안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 EPS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서 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S&P 500은 11%, 평균적으로 11%, S&P 500 기업은 11% 실적이 좋아질 때 슈드 기업들은 4.4%밖에 안 좋아질 거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투자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이죠. 뭐냐면 이 배당주는 채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2020년 3월 16일 날 당일날 S&P 500이 마이너스 11% 났어요. 그 코로나 때잖아요. 이때 슈드가 마이너스 10% 납니다. 이거 왜 이래요? 안전하지 않죠. 그런데 채권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채권들은 다 플러스 납니다. 보세요. 25년 장기 채권은 그날 플러스 하루에 8.3%, 9% 올랐고 TLT 6% 올랐어요. 중기 채권 2.64%. 단기 채권조차도 플러스 났는데 슈드 마이너스 10% 납니다. 채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배당주 투자를 채권처럼 안전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날짜로 이거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채권 아닙니다. 채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채를 장기적으로 아까 투자했던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적하는데 10년 이상 계속 배당했고 배당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작은 회사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형주 펀드입니다. 대형주 ETF예요. 그 다음에 부채 없는 기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성은 높고요. 배당금 지급률은 확실히 높습니다. 지금 슈드는 요즘 기준으로는 거의 3.4%, 거의 4%, 올해 말까지 한 4% 육박할 것 같은데 그 배당률 신뢰성은 매우 높은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배당주를 투자할 때도 배당주 안에서도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뭐 얘기 드렸죠? VIG라는 게 있다 그랬죠? 뱅가드가 똑같이 운영하는데 얘는 어때요?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면서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JP모건, 엑스모빌은 아니지만 이런 성장주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런 배당주 투자도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슈드는 그거에 반대잖아요. 그죠? 성장률이 낮은 쪽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높아요? 배당률이요. 아까 VIG는 배당률이 몇 프로인데요. VIG는 배당률이 1%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당률이 높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 배당주 펀드 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걸 노리는 사람을 얘기했죠? 어떤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바라는 사람이냐면 매달 찾아 쓰는 돈이 일정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슈드는 그래서 매월 200만 원씩 여러분 200만 원 못 한다는 거 아는데 어렵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이라면 여기다 총력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앞에 사례 이 사람은 200만 원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년 뒤에는 월 배당금이 461만 원이 돼요. 월에 461씩 마이너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안 찾죠? 뒤에 30년 뒤면은 월에 1,592만 원까지. 요건 물론 세금 전이에요. 조금 더 줄어들죠. 요렇게까지 올라가는 요런 식의 설계를 한 사람이라면 슈드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행복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불행감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가에 맞춰서 잘 골라서 하면 되는데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확 올라가겠지. 주식시장이 망가져도 얘는 배당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식의 계산 없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선택하니까 악수를 두는 바람에 최악을 선택하고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돈만 날리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은퇴 전에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공부가 됐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않고 이거는 한번 시험해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투자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